방학 중 나는 몇 해 전에 데미안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에 가보았다. 그곳에는 한 부인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말을 건넸고 이 집이 지금은 그 부인의 소유임을 알았다. 나는 부인에게 데미안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부인은 그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부인은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족 표지 앨범 한 권을 찾아와 데미안의 어머니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다. 나는 데미안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사진을 들여다보며 나는 심장의 고동이 정지한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내 꿈의 모습이었다. 내 꿈속에 나오는 얼굴이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자기 아들을 닮은 모성적인 표정과 엄격함과 깊은 정열을 지닌 바로 그 키가 크고 거의 남자와도 같은 느낌을 주는 여자의 모습.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친근하면서도 접근하기 힘든 수호자인 동시에 어머니이며 운명인 동시에 애인인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바로 이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나의 꿈의 모습이 이 지상에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이로운 기적을 본 듯한 충격이 나를 엄습했다. 내 운명의 표정을 지닌 바로 그러한 모습의 여인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여자는 데미안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후 나는 곧 여행을 떠났다. 이상한 여행이었다. 나는 마음 내키는 대로 끊임없이 이 여자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이 여자를 생각나게 하고, 이 여자를 연상하게 만들고, 이 여자를 닮은 마치 혼란한 꿈속에서처럼 나를 낯선 도시의 골목길로, 정거장으로, 열차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만나는 그런 날이 있었다. 또한 이런 헤매미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를 느끼게 하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느 공원이나 호텔의 정원, 역의 대합실에서 망연자실한 채로 앉아 있곤 했으며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서 소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곧 그것은 부끄럽고 무의미한 짓이 되어버렸다. 나는 제대로 깊이 잠들 수 없었고 다만 낯선 곳을 달리는 기차 속에서 10여 분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취리 예선가는 상당히 예쁘장했지만 다소 뻔뻔함을 지닌 여자가 나를 따라오기도 했다. 나는 그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걸어갔다. 다른 여자에게 한 시간이라도 관심을 보이느니 차라리 당장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나의 운명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될 날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초조감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한 번은 어느 정거장의 인스부르크라고 생각되는데 막 떠나는 기차의 창가에서 그 여자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고는 며칠간을 비참함에 빠졌다. 그러더니 불현듯 그 모습이 다시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여정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깨닫고는 부끄럽고 처량한 심정이 되어 곧장 집으로 되돌아왔다. 2, 3주일 후 나는 H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만사가 다 나를 실망시켰다. 내가 수강한 철학사 강의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허무하고 기계적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판에 박은 듯이 일정했고 서로들 똑같이 행동하고 소년티를 못 벗은 얼굴에 나타나는 과장된 즐거움은 너무나 공허하여 어디선가 구입한 완제품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자유로웠다. 온종일을 나만을 위해서 교회의 낡은 집에서 조용하고 안락하게 지냈다. 내 책상 위에는 니체의 낡은 책이 몇 권 놓여 있었다. 그와 더불어 살고 그의 영혼의 고독을 느끼며 그를 쉴 새 없이 몰아낸 숙명을 느끼며 그와 더불어 괴로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어느 날 저녁이 늦도록 나는 가을바람이 부는 시내를 건들거리며 다녔다.
어느 음식점에서 대학생들이 단체로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열린 창문을 통해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노랫소리는 세찬 파도처럼 흘러 넘쳤지만 조금도 흥겹지 않았고 생기 없이 단조로웠다. 나는 거리 모퉁이에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두 곳의 학생 주점에서는 면밀하게 훈련된 청춘의 쾌활함이 하늘로 퍼져오르고 있었다. 어디를 가도 집단 모임이 있고, 어디를 가도 운명의 발산과 군중 속으로의 도피가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두 남자가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그들 대화의 한 토막을 들을 수 있었다. 흑인 마을 청년들의 집과 똑같지 않소? 한 사람이 물었다. 모든 것이 똑같군요. 문신까지도 아직 유행이랍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신유럽의 모습입니다. 그 음성이 내게는 이상스럽게도 경고하는 것처럼 귀에 익숙했다. 나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 두 사람을 따라갔다. 한 명은 자그마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일본인이었는데, 나는 가로등 아래에서 그의 다소 검은 얼굴이 미소를 띠고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다른 남자가 다시 말을 했다. 그런데 당신네 일본에서도 역시 사정이 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집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드문 법이니까요. 여기에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벅찬 놀라움으로 내게 와닿았다. 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데미안이었다. 바람이 부는 밤에 나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와 일본인을 뒤따라가면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데미안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을 즐겁게 들었다. 옛날의 음색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 음성은 옛날의 아름다운 안정감과 침착함을 지니고 있었으며, 나를 압도하는 옛날의 힘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되었다. 나는 그를 발견한 것이다. 교회의 거리 모퉁이에서 그 일본인은 데미안에게 작별을 고하고 어느 집의 현관문을 열었다. 데미안은 그 길을 되돌아 나왔는데, 나는 거리의 한복판에 멈춰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나는 그가 단정하고도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갈색 비옷을 입고 가느다란 짧은 지팡이를 팔에 걸치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전혀 흩뜨리지 않고 내 앞까지 와서 모자를 벗고 결단성 있는 입과 이마 위에 독특한 밝음을 지닌 옛날의 환한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데미안, 나는 불렀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네였군, 싱클레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그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줄곧 바라고 있었다네. 자네를 오늘 저녁에 처음 만났지만 너는 저녁 내내 우리를 뒤쫓아왔었지 않나. 그럼 나를 금방 알아봤다는 말이야? 물론이야. 자네는 확실히 변했어. 하지만 분명히 표적을 달고 있지 않은가. 표적이라니, 무슨 표적? 자네가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그것을 카인의 표적이라고 불렀지. 그것이 우리들의 표적이야. 너는 언제나 그것을 지니고 있었다네. 그래서 나는 자네의 친구가 된 거야. 지금은 더욱 뚜렷하게 되었군. 나는 몰랐어. 아니, 애당초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언젠가 내가 당신의 초상을 그린 적이 있었어. 데미안, 그런데 나는 그 초상이 나와도 닮았다는 사실에 놀랐었지. 그것이 바로 표적이었을까? 그것이 표적이지. 내가 여기에 와서 기쁘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형의 어머니도 여기 계신가? 하지만 나를 전혀 모르시지 않나? 아니야. 어머니는 자네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네. 자네가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아마 자네를 알아보실 거야. 자네는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더군. 물론 이따금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기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군.
나는 얼마 전부터 곧 자네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느꼈어. 난 매일같이 오늘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는 내 팔을 끼고 걸어갔다. 고요함이 그에게서 나와 나의 내부로 옮겨왔다. 우리는 곧 옛날처럼 짓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학창 시절과 견실내 수업과 또 그 당시 방학 때 있었던 그 불행했던 만남을 회상했다. 단지 우리들의 사이를 밀접하게 연결해준 그 사건만은,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서만은 이번에도 말하지 않았다. 뜻밖에도 우리는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예감으로 가득 찬 이야기의 중심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는 데미안과 일본인이 나누었던 대화를 상기하며 대학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미안의 말에 의하면 그것들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럽의 정신과 현 시대의 특징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어디를 가도 단합과 집단행동만이 지배하고 있을 뿐 자유와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학생 단체와 합창단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동체는 강제적으로 결속되었으며, 불안과 도피와 절망감에서 나온 공동체이며, 내부는 썩고 낡아 곧 붕괴되고 말 거라는 것이었다. 연대란 데미안이 말했다.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이는 이러한 기계적인 모임은 진정한 연대라고 할 수 없네. 그것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알게 됨으로써 새롭게 탄생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 세계는 한동안 변화를 지속하게 될 거야. 인간들은 도망치고 있는 거야. 서로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품으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거야. 즉 신사는 신사끼리,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학자는 학자끼리 말이야. 그런데 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일까? 사람은 흔히들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내부에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품은 자들만의 공동체라니.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 법칙이 더 이상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자기들이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대의 동관법과 같은 낡은 방식이라는 것과 그들의 종교, 그들의 도덕 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거야. 유럽은 수백 년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저 연구만 하고 공장만 세우고 있었거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몇 그램의 화약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신에게 기도를 드릴 줄도 한 시간만이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야. 학생 주점 같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게, 혹은 부자들이 드나드는 오락장이라도 절망적이야. 싱클레어 어디에도 진정한 명랑함이란 없어. 그렇듯 불안에 가득 차서 모여든 사람들은 더욱 겁을 먹고 악의에 차서 아무도 남을 믿으려 들지 않는 거야. 그들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무언가에 집착해서 새로운 이상을 세우는 모든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져대는 거야. 아마도 싸움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느껴. 그것이 올 거야. 머지않아 틀림없이 올 거야. 물론 그것이 세계를 개선하지는 못하겠지. 노동자가 공장주를 때려 죽이거나 러시아와 독일이 서로 총질을 한다 해도 단지 소유주만 바뀔 뿐이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게 헛된 일이라는 건 아냐. 오늘날의 이상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고 석기 시대의 신들을 제거해 줄 테니까. 지금의 이 세계는 바야흐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 세계는 멸망하고 있으며 또 멸망하고 말 거야. 그럼 그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내가 물었다. 우리, 어쩌면 우리도 함께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지. 우리와 같은 자들도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우리들에게서 남겨진 것이나 우리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의 주의로 미래의 의지가 결집될 거야. 유럽이 얼마 동안 기술과 과학이라는 시장으로 떠들썩하게 눌러 덮었던 인간성의
의지가 결국엔 나타나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인간성의 의지란 결코 국가나 민족, 단체나 교회 같은 오늘날의 공동체와 같지 않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야. 자연이 인간에게 원하는 바는 오히려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자네나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도 적혀 있었고 니체의 마음속에도 적혀 있었지. 이 중요한 흐름을 위해서는 물론 그것은 매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공동체들이 붕괴되어 버릴 때 나타날 여지가 생길 거야. 우리는 꽤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시냇가에 있는 어떤 정원 앞에서 멈춰섰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다네. 데미안이 말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한번 방문해줘.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 기쁜 마음으로 나는 차가워진 밤 공기 속에서 먼 귀로를 재촉했다. 시내의 여기저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한껏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들의 익살스러운 행동과 나의 고독한 생활 사이에서 소외감과 때로는 조소에 가까운 대립감을 느끼곤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 같은 침착성과 비밀스러운 힘으로 그것이 나와 얼마나 사소한 관계인지를, 에게 있어서 그 세계가 이미 얼마나 멀리 사라져 버렸는지를 느낀 적은 없었다. 나는 내 고향의 관리들, 늙고 신분 높은 신사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마치 행복한 낙원의 추억처럼 음주로 허송세월을 보낸 그들의 대학 시절에 대한 추억에 집착했고, 마치 시인이나 낭만주의자들이 그들의 유년 시절에 바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들의 대학 시절의 자유를 예배하곤 했다. 어디서나 똑같았다. 어디서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상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도록 요구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자신의 과거 시절 어느 곳에서의 자유를 찾고 행복을 찾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2, 3년간 폭음을 하고 환성이나 지르다가 기어들어와서는 관청의 근엄한 관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이런 바보 같은 짓은 그 밖의 수백 가지 나쁜 일보다는 좀 더 영리하고 질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것이긴 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숙소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모든 생각은 깡그리 사라져 버렸다. 나의 온 정신은 오늘이 나에게 가져다준 한 가지 약속의 목을 느리고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데미안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술을 퍼마시건 얼굴에 문신을 하건 이 세상이 모조리 썩어 그 몰락을 기다리는 말든 간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는 단 한 가지. 나의 운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길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늦게까지 곤하게 잤다. 유년 시절의 성탄절 축제 이후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날이 나에게는 엄숙한 축제날처럼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내심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내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고 주위의 세계가 변화하고 엄숙하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또 느낄 수 있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조차 아름답고 고요했으며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 축제일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외부의 세계가 나의 내부의 세계와 순수하게 일치된 음향을 울리고 있었다. 영혼의 축제일이 다가왔으며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어떤 집도, 어떤 진열장도, 골목의 어떤 얼굴도 나를 방해하지는 못했다. 모든 것은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있을 뿐이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눈에 익은 공허한 모습이 아니라 기대에 차 있는 자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으며 경건하게 운명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서 있는 것이었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큰 축일의 아침에 나는 그런 세계를 보곤 했다. 세계가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나의 내부 속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나
외부의 것에 대한 의미는 내게서 멀어져 버렸다. 눈부신 빛의 상실은 유년 시절의 상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은 어느 정도 영혼의 자유와 성숙을 위해 이 사랑스러운 빛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체념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지 파묻히고 어둠에 쌓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과, 자유로운 사람이나 유년 시절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계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소년다운 관찰의 내적인 전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황홀하게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막스 데미안과 작별을 고했던 교회의 정원을 다시 보게 되었다. 높다랗고 비에 젖어 잿빛으로 보이는 나무들 뒤에 가려진 채 밝은 빛을 머금은 조그마한 집이 서 있었다. 커다란 유리벽 뒤에는 꽃이 핀 높다란 관목들이 있었고, 빛나는 유리창 저쪽에는 그림과 책이 줄지어 있는 컴컴한 방의 벽이 있었다. 현관은 곧장 난방이 잘 된 작은 거실과 통해져 있었는데, 까만 옷차림에 흰 앞치마를 두른 말 없는 늙은 가정부가 나를 안내해주며 내 외투를 받아 걸었다. 그 여자는 나를 거실 안에 혼자 남겨두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며 내가 곧장 내 꿈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음을 알았다. 문 위쪽의 까만 나무 벽 위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지구의 껍질을 깨고 날아오르려고 하는 황금빛 매의 머리를 가진 나의 새였다. 나는 몹시 감동되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이 순간 내가 이제껏 행하고 경험했던 모든 일이 해답과 실현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처럼 기쁘면서도 동시에 슬픈 마음이 들기도 했다. 번갯불처럼 빠른 속도로 수많은 형상이 나의 영혼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현관문에 아치 위에 돌로 된 문장이 달려 있었던 고향의 집. 그 문장을 그리던 소년 데미안, 두려움에 떨며 크로모의 속박에 얽매여 있던 어린 소년. 조용한 기숙사의 한 구석에서 동경의 새를 그리며 영혼이 제 스스로의 그물에 뒤얽혀 있던 청년. 바로 나 자신. 이 모든 것, 이 순간까지의 그 모든 것이 나의 내부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시인되고 확인되었다. 촉촉이 젖어드는 눈으로 나는 나의 그림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때 나는 눈길을 내려뜨렸다. 새의 그림 아래 열려진 문 앞에 까만 옷을 입은 키가 큰 부인이 서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의 아들을 닮은,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 활기와 의지에 넘치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부인이 나를 향해 정답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 여자의 눈길은 충족이었고 그 여자의 인사는 귀향을 의미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두 손을 뻗었다. 그녀는 힘있고도 따스한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었다. 당신이 싱클레어지요. 나는 당장에 당신을 알아보았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낮고 따스했고 나는 감미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 음성을 들이켰다. 그러고는 시선을 들어 그녀의 고요한 얼굴과 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두 눈을 들여다보고 신선하고 성숙한 입술과 표적을 달고 있는 넓고 기품 있는 이마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추었다. 저는 한평생 길 위에서 헤매다가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녀는 아주 다정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친밀한 두 길이 나란히 뻗어 있을 때는 온 세계가 잠시 동안 고향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그녀는 이곳을 찾아오는 동안 내가 느꼈던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음성이나 이야기하는 태도가 아들과 매우 비슷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전혀 딴판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한결 성숙하게 느껴졌고 더 따스했으며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옛날 데미안이 그 누구에게도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듯이
그의 어머니도 다 큰 아들이 있는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았다. 얼굴과 머리카락의 감도는 숨결은 젊고 감미로웠으며 황금빛의 살결은 생기가 있었다. 주름살이라고는 없었고 그 입은 마치 꽃처럼 피어 있었다. 내가 꿈속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위풍 있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 가까이에 있는 것은 사랑의 행복이었고 그녀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시선은 벅찬 충족감을 안겨주었다. 이것이 나의 수명이 내게 모습을 보여준 새로운 영상이었다. 이제 더 이상 엄격하거나 고독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성숙했고 기쁨에 넘쳐 있었다. 나는 새삼스레 결심할 필요도 없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며 그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가까이에 행복의 나뭇가지의 그림자처럼 어려 있었으며 온갖 연락의 정원에 의해 약속되어진 나라를 향해 길게 뻗어져 멀고도 장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길에 높은 지점에 도달한 것이었다. 나의 앞날이 어떤 식으로 펼쳐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 부인을 만나 그녀의 음성을 음미하며 그녀 가까이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그녀가 내게 어머니나 애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녀가 단지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었다. 나의 길이 그녀의 길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았다. 그녀는 내가 그린 매 그림을 가리켰다. 당신이 이 그림을 보내왔을 때처럼 데미안을 기쁘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내게도 물론 그랬지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 그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당신이 우리들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싱클레어, 당신이 아직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 말이에요. 하루는 데미안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하더군요. 이마에 표적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는 틀림없이 내 친구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 애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있었답니다. 언젠가 한 번 당신이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데미안과 만난 적이 있었지요. 당신이 아마 16살쯤이었을 거예요. 데미안이 그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맙소사. 그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고요? 그때가 저에겐 가장 비참했던 시절이었어요. 알아요. 데미안은 내게 당신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또다시 공동체 속으로 도망가려고 애쓰고 있으며 심지어는 술집의 단골 손님이 되어 있기까지 하더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지요. 그의 표적이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의 내부를 불태우고 있을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후 저는 베아트리체를 발견했고 마침내는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나 저를 도와주었지요.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저는 소년 시절에 왜 그렇게 데미안에게 결부되었어야 했던가, 왜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요. 부인, 아니 어머니, 저는 그 당시 때때로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생각했답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그녀는 손으로 내 머리를 바람처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요. 새도 알을 깨고 나오려면 온 힘을 다해 애써야 한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체 그 길이 그렇게도 어려웠던가? 그저 어렵기만 했던가? 그러나 역시 아름답지 않았는가? 하고 말이에요. 당신은 보다 더 아름답고도 쉬운 길을 알고 있었던가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려웠어요.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은 말투로 말했다.
꿈이 내게로 오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발견해야 해요. 그러면 길은 한층 쉬워지지요.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꿈이란 없어요. 또다시 새로운 꿈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어떤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돼요. 나는 매우 놀랐다. 그것은 벌써 일종의 경고였을까? 아니면 방어였을까?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인도를 받으며 목적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려는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는 잘 모르겠군요. 나는 말했다. 제 꿈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다만 그 꿈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새 그림 아래에서 저의 운명은 마치 어머니처럼, 어쩌면 애인처럼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그 운명에 속해 있으며 그 밖의 어느 것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꿈이 당신의 운명인 한,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언제나 충실해야겠지요. 그녀는 엄숙한 어조로 내 말을 보충해 주었다. 비애가, 그리고 이 행복한 순간 속에 그대로 죽고 싶은 열렬한 소원이 나를 사로잡았다. 눈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울지 않았던가. 억누를 수없이 흘러나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나는 성급히 그녀에게서 얼굴을 돌려 창가로 걸어가서는 눈물에 흐려져 보이지 않는 눈으로 화분의 꽃 너머를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장자리까지 가득 차 있었다. 싱클레어, 당신은 아직 어린애로군요. 물론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만일 당신이 변함없이 충실하다면 당신이 바라는 것처럼 언젠가는 완전히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나는 간신히 자신을 억제한 뒤 다시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내겐 두서너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몇 되지 않지만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은 나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르지요. 당신도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녀는 나를 문가로 데리고 가서 문을 열고 정원을 가리켰다. 바깥으로 나가면 데미안이 있을 거예요. 높다란 나무 아래에서 나는 충격에 휩싸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듯 스스로 눈을 뜨고 있는 것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빗방울이 나뭇가지에서 방울져 떨어져 내렸다. 나는 천천히 강기슭을 따라 멀리까지 뻗어 있는 정원으로 걸어갔다. 마침내 데미안을 발견했다. 그는 웃옷을 벗은 채 정원의 정자 안에 매달아 놓은 모래주머니 앞에서 권투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발을 멈추었다. 데미안은 아주 멋있어 보였다. 널따란 가슴, 야무지고 남성적인 머리, 긴장된 근육으로 치켜든 두 팔은 강하고 단단해 보였고 근육의 움직임과 파무니는 샘물처럼 허리와 어깨와 팔의 관절을 휘감고 있었다. 데미안, 나는 그를 불렀다. 거기에서 뭘 하고 있어? 그는 유쾌하게 웃었다. 연습을 하고 있어. 그 작은 일본인하고 씨름을 하기로 했거든. 그 사람은 고양이처럼 날쌔고 빈틈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나를 그렇게 맘대로 다루지는 못할 거야. 그에게 갚아야 할 아주 사소한 굴욕적인 일이 있었지. 그는 셔츠와 웃옷을 걸쳤다. 벌써 우리 어머니를 만나봤어? 그가 물었다. 그래, 데미안, 형의 어머니는 정말 근사한 분이시더군. 에바 부인, 정말 그분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야. 모든 존재의 어머니 같단 말이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벌써 그 이름을 알았던 말인가? 이봐, 그렇다면 자네는 자랑할 만하네.
어머니가 초면에 이름을 가르쳐준 것은 자네가 처음이야. 이날부터 나는 그 집의 아들이나 형제처럼 드나들었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처럼 방문하기도 했다. 현관을 들어서며 내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면, 아니, 멀리서 정원의 키 큰 나무들이 나타나기만 해도 나는 흡족하고 행복한 마음이 되었다. 바깥에는 현실이 있었는데, 현실 속에는 거리와 집, 사람과 시설, 도서관과 강의실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고, 전설과 꿈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단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을 뿐이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계선을 그어 구분지으려는 것은 아니라 단지 사물을 보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분리되어 있을 뿐이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계에 한 개의 섬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임은 틀림없었다.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던 나는 단지 완전한 고독을 맛본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나는 결단코 행복한 사람들의 식탁이나 흥겨워하는 사람들의 축제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더라도 부러워하거나 향수를 느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차츰 표적을 단 사람들의 내밀한 냉정에 동조하게 되었다. 표적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스럽다든지, 심지어는 미쳤다든가, 위험스럽다고 여겨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우리는 깨달은 자 혹은 깨닫고 있는 자들이었고, 우리의 노력은 갈수록 완전해지는 깨달음을 위해 집중되었다. 그 반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행복에 대한 탐구는 그들의 의견이나 이상과 의무, 생활과 행복의 기준을 집단으로서 더욱 밀착시키려고 애쓰는 데 있었다. 물론 그곳에도 노력이 있었고 힘과 위대함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표적을 지닌 자들은 새로운 것, 고립된 것, 미래의 것을 지향하는 자연의 의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그들은 다만 완고한 고집의 의지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인류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사랑에 맞지 않는 인류란 유지되고 보호받아야 할 완성된 그 무엇이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류란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없으며 어디에도 그 법칙이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아득한 미래였다. 에바 부인과 데미안과 나를 제외하고도 그 밖에 여러 부류의 탐구자들이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우리들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특이한 길을 걸어가며 개별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색다른 의견과 의무에 집착해 있었다. 점성술가와 카발라교도나 톨스토이의 신봉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부류의 섬세하고 수줍고 마음이 어린 사람들과 새로운 교파의 신봉자들, 인도적인 구도의 수도자들과 채식주의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각자의 비밀스러운 삶의 꿈에 대해 경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 중에서도 과거 속에서 신과 새로운 구원의 영상에 관한 인류의 흔적을 찾아내는 이들이 있었고, 때로는 피스토리우스를 연상시키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들은 책들을 가져와서 고대 언어로 된 원서를 번역해 주었고, 고대의 상징물이나 의식의 도해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제까지 인간이 소유했던 이상이란 결국 모두가 무의식적인 영혼의 꿈과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예감을 추구하고자 한 꿈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대 세계의 그 이상스러운 1000개의 머리를 가진 신들의 무리에서부터 기독교적인 개종의 여명에 이르기까지 섭렵할 수 있었다. 우리는 종교가 고독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고해에서 민족과 민족으로 옮겨간 종교의 변천을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자료에서 우리들의 시대의 비평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당대한 노력으로 강력하고도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게 되었다. 정신이 극도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현대 유럽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유럽은 온 세계를 얻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도 물론 약간의 희망과 구제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었다. 유럽을 개종시키려는 불교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톨스토이 신봉자와 그 밖에 여러 종파의 추종자들이 있었다. 우리들은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이들 교의들의 어느 것도 상징 이외의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우리의 표적을 지닌 자들에겐 미래의 형성에 아무런 염려도 책임지어져 있지 않았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교파와 모든 구제로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무로 또한 운명으로 느꼈던 것은 다만 각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완전히 자기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의지에 뒤따르며 불확실한 미래가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온갖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느끼도록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것뿐이다. 새로운 탄생과 현대의 붕괴가 가까이 와 있었고 그것을 이미 느끼고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든 하지 않든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일이었다. 데미안은 여러 번 나에게 말했다. 무엇이 오게 될지는 짐작할 수 없어. 유럽의 영혼은 무한히 오랫동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짐승과 같아. 그것이 해방되었을 때 최초로 행해질 행동은 필경 그리 칭찬할 만한 것이 되진 못할 거야.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렇게도 오래도록 노상기만당하고 얽매여왔던 영혼의 진정한 고난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지나온 길이나 돌아온 길 같은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들의 날이 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나 새로운 입법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법률 같은 것은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의지자로서 운명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행하고 그곳에 서 있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될 거야. 이봐, 모든 사람은 만약 그들의 이상이 위협을 받는다면 아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짓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용의가 있을 거야. 그러나 새로운 이상, 새롭고 위험스러우며 흉측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그런 성장의 움직임이 문을 두드릴 때 거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때 거기에 있어서 함께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인 거야. 그것을 위해 우리는 표적을 달고 있는 거야. 공포와 증오를 일으켜 그 당시의 인류를 좁다란 전원에서 위험스러운 넓은 세계로 몰아넣기 위해 카인이 표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모든 사람은 모두 그들이 운명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능하고 활동적이었네. 모세와 부처가 그러했고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도 그러했지. 그 사람이 어떤 파도에 휩쓸리는가, 어떤 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닐세. 만약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었다면 그는 영리한 지배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운명적 인물이 될 수는 없었을 테지. 나폴레옹도, 카이사르도, 로욜라도, 다른 모든 사람도 그랬던 거야.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나 생품학적이며 진화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지구의 표면에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서 수소동물을 육지로, 육소동물을 물속으로 밀어넣었을 때 그런 새롭고도 전대미문의 일을 수행하고 새로운 적응력을 통해 그들의 종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운명적으로 각오를 갖추고 있던 표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네. 그것이 그 이전에 자신의 종족 가운데서 보수적이고 보존적인 성향을 가졌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이한 별종이며 혁명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면서도 자신의 종족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린 그 점을 잘 알 수 있다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려는 거야.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눌 때에도 에바 부인은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녀 스스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우리들에게 신뢰와 이해심에 가득 찬 경청자이자 반영자였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모두 그녀에게서 비롯되어 다시 그녀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 가까이에 앉아 있거나 때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성숙함과 영혼의 분위기에 한몫 끼는 일이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나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나 혼돈이나 혹은 혁신이 일어나면 그녀는 금방 그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잠잘 때 꾸는 꿈조차 그녀로부터의 영감에 의한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자주 그녀에게 내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은 그녀에겐 쉽게 이해가 가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녀가 분명한 느낌으로 파악해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얼마 동안 나는 마치 우리들이 나눈 일상 대화의 복제와도 같은 꿈을 꾸었다. 세계는 온통 혼란에 빠지고 나는 혼자서 혹은 데미안과 함께 긴장하며 위대한 운명을 기다리는 꿈이었다. 운명은 그 모습을 가린 채였지만 어딘지 에바 부인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혹은 배척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이었다. 여러 번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당신의 꿈은 완전하지가 않군요. 싱클레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잊어버린 부분이 생각났다.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고 있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불만을 느꼈고 어떤 욕구로 고민하곤 했다. 그녀를 끌어안지도 못하면서 그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곧 그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내가 여러 날 동안이나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가 여전히 어지러운 마음으로 다시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한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믿지도 않는 소원에 정신을 팔아서는 안 돼요. 당신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 소원을 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하고 올바르게 바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원의 성취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 정도로 바랄 수 있다면 그땐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신은 소원하면서도 다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그녀는 별에 반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바닷가에 서서 손을 뻗쳐 별에 예배했고 별의 꿈을 꾸고 자기의 생각을 별에 보냈다. 그렇지만 사람이 별을 끌어안을 수는 없음을 그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루어질 희망도 없이 별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에 잠겨 자기를 개선시키고 정화시켜줄 무언가 충실한 고민을 담은 한 편의 완전한 생명의 시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모두 별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바닷가의 높은 벼랑 위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별을 향한 사랑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그 그리움이 결정에 달한 순간 그는 별을 향해서 허공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약의 순간에 다시 한번 번개처럼 생각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는 바닷가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채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뛰어올랐던 그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하고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가서 별과 하나가 될 수 있었을 터였다. 사랑은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녀는 심각하게 말했다. 또 요구해서도 안 되지요. 사랑은 자신의 내부에서 확신에 이를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게 되는 거지요.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 의해서 끌리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끌어당기면 나는 가겠어요. 나는 선물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에게 쟁취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다음번에는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다. 희망도 없이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 완전히 틀어박혀 사랑한 나머지 불타 없어질 것 같다고 느꼈다. 세상은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으며 더 이상 푸른 하늘도 파릇한 숲도 보이지 않았다. 시냇물도 그에게는 졸졸거리지 않았고 하프도 그에게는 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고 그는 가난하고 비참해졌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져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소유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파멸해버리고 싶은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는 사랑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의 사랑은 자꾸만 강해져서 그녀를 끌어당겼고 그 아름다운 여자는 마침내 그를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드디어 그녀가 왔고 그는 그녀를 자기에게 끌어당기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 여자가 그의 앞에 와 섰을 때 그녀는 아주 달라져 있었고 그는 자기가 잃어버린 온 세계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겼음의 깊은 전율을 느끼고는 그 세계를 바라보았다. 그 세계는 그의 앞에 서서 그에게 몸을 맡겨왔다. 하늘과 숲과 시내,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빛나며 생생하고도 화창하게 그에게 다가와서는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말을 속삭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여인을 얻는 대신 온 세계를 그의 마음속에 지니게 되었다. 하늘의 모든 별은 그의 내부에서 타올랐고 그의 영혼을 통해 환희의 불꽃을 튕겼다. 그는 사랑을 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기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이 내게는 내 생활의 유일한 내용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의 모양은 매일같이 달라졌다. 이따금 나는 나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여자 개인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징에 불과하며 그것을 나의 내부로 더욱더 깊이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때론 마음이 내지르는 절박한 질문에 대하여 마치 내 속에 무의식적인 어떤 것이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또 내가 그녀의 곁에서 관능적인 욕망에 불타올라 그녀가 만진 물건에 입을 맞추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점점 관능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이 현실과 꿈 속에서 서로 겹쳐지고 있었다. 내가 우리 집의 내 방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그녀를 생각할 때면 그녀의 손이 나의 손 안에,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가도 그녀가 진정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근간이 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가를 나는 떠올리기 시작했다. 어떤 책을 읽으며 나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에바 부인의 입맞춤과 똑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나의 머리칼을 쓰다듬어주며 성숙하고 향기로운 따스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는 마치 내 자신의 내부에 어떤 진보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있어서 중요하고 운명적이었던 온갖 것들이 그녀의 모습을 지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사상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나의 모든 사상 또한 그녀로 대변될 수 있었다. 2주일 동안이나 에바 부인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것은 틀림없이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할 성탄절의 휴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생각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HC로 되돌아와서도 나는 이 안정감과 관능적인 그의 존재로부터의 해방감을 즐기기 위해 이틀 동안이나
그녀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새로운 비유적인 방법으로 그녀와의 결함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세찬 강물처럼 용솟음치며 흘러들어가는 바다였다. 그녀는 별이었고 나 자신도 별로서 그녀에게로 가는 중이었으며 우리는 중간에 만나 서로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함께 머무르면서 가깝고 쟁쟁이 울리는 원을 그리며 서로의 주위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맴돌았다. 내가 다시 그녀를 방문한 첫날 나는 이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꿈은 참 아름답군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있게 하세요. 이른 봄날,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다. 내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창문이 하나 열려 있어서 훈훈한 바람이 히아신스의 무거운 향기를 방 안으로 휘몰아 넣고 있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으므로 나는 계단을 통해서 데미안의 서재로 갔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는 늘 그랬듯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은 어두웠고 커튼은 모두 드리워져 있었다. 데미안이 화학 시험실로 꾸며 놓은 조그만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다. 그곳에서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밝고 하얀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나는 무심코 한쪽 커튼을 젖혔다. 바로 그때 나는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가까이에 데미안이 이상한 모습을 한 채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언젠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다는 느낌이 번갯불처럼 스쳐갔다. 그는 두 팔을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내려뜨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 앉아 있었다. 두 눈을 크게 뜬 채 다소 앞으로 숙이고 있는 그의 얼굴은 생기가 없고 무감각해 보였으며 눈동자에는 조그맣게 빛나는 빛의 반사가 마치 한 조각의 유리처럼 생기 없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은 내면 속으로 깊이 침잠해 있었으며 몸서리 쳐지는 마비 상태 이외의 다른 표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사원의 현관에 있는 태고적 짐승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는 거의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되살아난 추억에 몸을 떨었다. 수년 전, 내가 아직도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 나는 지금과 똑같은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렇게 그의 두 눈은 내부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두 손은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그의 얼굴 위로는 파리 한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아마도 6년 전인 그때에도 그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고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에 있는 주름살 하나도 그때와 다름이 없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가만히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왔다. 거실에서 나는 에바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는데 이전에 그녀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가자 눈부신 하얀 빛이 사라졌다. 데미안에게 가보고 오는 길이에요. 나는 성급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가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 애를 깨우지는 않았겠죠? 그녀가 황급히 물었다. 그는 내가 들어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곧 되돌아 나왔어요. 에바 부인,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세요?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세요. 싱클레어. 아무 일도 없으니까요. 그 애는 명상에 잠겨 있을 뿐이에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함께 가서는 안 된다고 직감했다. 나는 거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히아신스의 꽃향기를 맡기도 하고 문 위에 걸린 내가 그린 새 그림을 쳐다보기도 하면서 오늘 아침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이한 분위기를 답답하게 호흡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에바 부인은 곧 되돌아왔다. 빗방울이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에 방울쳐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안락의자에 가서 앉았다. 피로가 그녀의 온몸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그녀에게 몸을 굽히고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에 입을 맞추었다. 나에겐 그 물방울이 눈물 같은 맛으로 느껴졌다. 그에게 가볼까요? 나는 소곤거리는 낮은 어조로 물었다. 그녀는 연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린애 같은 짓 말아요. 싱클레어. 그녀는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깃든 마력을 깨뜨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큰 소리로 나무랐다. 지금은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금은 당신과 아무런 이야기도 나눌 수가 없군요. 나는 그 집에서 나와 시내를 지나 산을 향해 달려갔다. 흩날리는 가는 빗방울이 나를 향해 다가왔고 구름은 무엇인가 억눌린 듯 겁을 집어먹은 것처럼 나지막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래쪽은 바람이라곤 거의 불지 않았지만 높은 곳은 폭풍이 일고 있는 것 같았다. 잠깐씩 태양이 강철 같은 제빛 구름 사이로 파리하게 때론 눈부시게 얼굴을 내밀곤 했다. 그때 하늘에서는 누런 구름이 뭉게뭉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구름이 잿빛의 벽에 부딪히고 바람은 몇 초 동안 이 누런 구름과 잿빛 하늘을 하나의 형상으로 한 마리의 거대한 새의 형상을 만들었다. 이 새는 푸른 혼돈으로부터 뛰쳐나와서는 헐헐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 뒤이어 폭풍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리고 비가 우박과 뒤섞여 쏟아졌다. 짧았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천둥 소리가 빗발에 얻어맞은 풍경 위로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곧 다시 햇살이 비쳐들고 갈색의 숲 너머에 있는 가까운 산 위의 희미한 눈이 거슴칠에 비현실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몇 시간 후에 내가 흠뻑 젖은 채 되돌아오자 데미안이 손수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실험실에는 가스불이 타고 있고 종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앉게. 그는 의자를 권했다. 피곤하지? 지긋지긋한 날씨야. 자넨 바깥에서 몹시 헤맨 모양이군. 곧 차를 가져올 거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나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그저 약간 벼락이 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는 살피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데미안, 무엇을 본 거야? 응, 잠깐 동안이지만 구름 속에서 하나의 형상을 보았다네. 무슨 형상을? 한 마리의 새였어. 그 황금매, 형이 본 꿈속의 새 말이야? 응, 나의 매였어. 그것은 누렇고 굉장히 컸어. 곧 검푸른 하늘로 날아들어가 버렸다네. 데미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늙은 가정부가 차를 가져왔다. 자, 싱클레어, 차를 들어. 나는 자네가 그 새를 본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우연. 그런 것을 우연히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우연히 볼 수는 없겠지. 그것은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을 거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나? 아니, 나는 다만 그것은 변화를, 운명의 한 걸음을 뜻한다고 느낄 뿐이야. 나는 그것이 우리들 모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그는 성급한 걸음으로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운명의 한 걸음이라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네. 어머니도 어제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예감을 느끼셨다더군. 나는 사다리를 타고 어떤 나무줄기 혹은 탑 같은 것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네. 내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은 넓은 평야였는데 온 나라가 도시 마을 할 것 없이 모두 불타고 있었어. 전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네. 아직 모든 것이 뚜렷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니까. 형은 꿈을 자신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곤 해. 나는 물었다.
나와 관련해서 그야 물론이지 자기와 관련되지 않는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그 꿈은 나 혼자만 관련된 것은 아니었어. 거기에 대해선 내 말이 맞아. 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동요를 보여주는 꿈과 매우 드물게 꾸긴 하지만 온 인류의 운명을 암시해주는 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네. 물론 그런 꿈은 아주 드물게 꾸네만. 그것이 예언이고 시현되었다고 말할 만한 꿈은 아직 한 번도 꾼 적이 없다네. 그런 꿈은 해석이 너무 애매하지. 그렇지만 내게만 관련된 것이 아닌 어떤 꿈을 꾸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지. 다시 말하자면 그 꿈은 과거에도 여러 번 꾸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옛날의 다른 꿈에 속해 있는 거야. 이 꿈들은 내가 예전에도 자네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예감을 얻고 있는 꿈들이란 말일세. 우리들의 세계가 정말로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멸망이나 그와 비슷한 일을 예언할 근거가 될 순 없어. 그러나 나는 여러 해 전부터 꿈으로부터 이 세계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결론 짓거나 느꼈어. 자네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도 좋지만 하여간 그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왔다네.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약하고 희미한 예감에 불과했지만 갈수록 뚜렷하고 강해졌네. 아직도 나는 나와도 관련이 있는 어떤 크고 무서운 무엇이 다가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싱클레어, 우리는 우리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 세계는 스스로 혁신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네. 죽음의 냄새가 나. 죽음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없는 법이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층 몸서리쳐지는 일이로군. 나는 깜짝 놀라서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내 꿈의 나머지 부분을 내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을까? 나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부탁했다.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럴 순 없다네. 문이 열리고 에바 부인이 들어왔다. 여기에 같이 있었구나. 설마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녀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데미안은 어머니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에게 다가오는 어머니처럼 우리들에게로 왔다. 우리는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그저 이 새로운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수수께끼 같은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마 일어날 일들은 갑작스레 찾아오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작별을 고하고 혼자 거실을 지날 때 풍겨온 히아신스의 향기가 시들고 무미한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한 자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들을 덮쳐온 것이다. 여름 학기에도 HC에 머무르고 싶다는 나의 뜻은 이루어졌다. 우리는 집 안에 있는 대신 거의 언제나 시냇가에 있는 정원에 나와 있었다. 씨름에 완전히 진 일본인은 가버렸고 톨스토이 신봉자도 오지 않게 되었다. 데미안에겐 말이 한 필 있었는데 그는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말을 탔다. 나는 종종 그의 어머니와 단둘이 있었다. 이따금 나는 이러한 내 생활의 평화로움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독하고 단념하며 괴로움과 싸우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HC에서 지낸 이 몇 개월이 내게는 마치 안락하고 황홀하게 단지 아름답고 유쾌한 사물과 감정 속에서만 살아도 좋은 어떤 꿈의 섬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롭고 보다 더 높은 공동체의 전조임을 예감했다. 그러나 이 행복감에도 깊은 비애가 엄습해왔는데 그것은 이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풍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태어나지는 않았던 것이다. 내겐 고뇌와 광분이 필요했다. 언제고 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영상에서 깨어나 아무런 평화도 공존도 없이 단지 고독과 싸움만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의 차가운 세계 속에 다시금 혼자서 있게 되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런 생각을 한 뒤부터 나는 아직 나의 운명이 아름답고 고요한 풍경 속에 머물러 있음을 기뻐하며 갑절의 애정으로 에바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여름의 몇 주일은 빨리, 너무도 쉽게 지나갔고 학기도 벌써 끝나가고 있었다. 머지않아 이별이 올 테지만 나는 이별을 떠올리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 일은 생각조차도 안 하려 들며 꿀이 있는 꽃에 나비가 집착하듯이 그렇게 이 아름다운 날들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행복의 시절이었고 내 인생 최초의 충족이었으며 공동체의 가입이었다.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닥쳐올 것인가? 나는 또다시 싸워야 하고 동경에 괴로워하고 꿈을 꿀 것이며 고독해질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러한 예감이 몹시 강렬하게 나를 엄습해왔다. 동시에 에바 부인에 대한 나의 사랑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정도로 불타올랐다. 가슴이 저려왔다. 머지않아 나는 그녀를 만나지도 못하고 집안을 거니는 그녀의 당당하고도 다정한 발걸음 소리를 듣지도 못할 것이며 내 책상 위에서 그녀가 준 꽃을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나는 무엇을 얻었던가? 그녀를 얻는 대신 그녀를 얻으려 싸우기만 했으며 영원히 그녀를 나의 것으로 빼앗는 대신 꿈을 꾸었고 안락함에 내 몸을 맡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까지 그녀가 나에게 이야기한 진정한 사랑에 관한 온갖 말들과 수많은 세련된 경고의 말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벼운 유혹 혹은 약속 같은 것들이 불현듯 내리에 되살아났다.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내 방의 한가운데 서서 나는 내 온 의식을 집중해 에바 부인을 생각했다. 나는 그녀로 하여금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녀를 나에게 끌어당기기 위해 내 온 영혼의 힘을 집중시키려고 했다. 그녀는 내게로 와야 하며 나의 포옹을 열망해야 하며 나의 입맞춤이 그녀의 성숙한 사랑의 입술을 탐욕스럽게 헤쳐놓아야만 했다. 나는 선체로 손가락과 발이 차가워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잠시 동안 무언가 밝고 차가운 것이 나의 내부에 단단하게 응어리졌다. 나는 잠깐 가슴 속에 한 개의 수정을 품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아임을 깨달았다. 냉기가 가슴까지 올라왔다. 그 무서운 긴장에서 깨어나자 나는 무엇인가가 오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죽을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불타오르듯이 황홀하게 에바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왔다. 그것은 아주 가까이에서 요란스럽게 들리더니 갑자기 멈췄다. 창가로 뛰어가니 데미안이 말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아래로 내려갔다. 무슨 일이야? 데미안, 설마 형의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그는 내 말을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매우 창백해 보였으며 그의 이마에서 양쪽 보리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헐떡이는 말의 고삐를 정원의 울타리에 메고는 나의 팔을 잡고 거리로 내려갔다. 자네도 벌써 뭔가 알고 있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데미안은 나의 팔을 꽉 쥔 채 어둡고 연민에 찬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이봐. 이제 시작되었다 하네. 물론 자네도 러시아와의 긴박한 긴장 상태를 알고 있었겠지만 말이야. 뭐라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아주 낮은 어조로 말했다. 아직 정식으로 선전포고가 된 건 아니야. 하지만 전쟁이야. 내 말을 믿어. 나는 그날 이후 이 문제를 가지고 자네를 괴롭히진 않았지.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세 차례나 새로운 징조를 보았다네. 요컨대 그것은 세계의 멸망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며 혁명도 아니네.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자네는 이 사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볼 수 있을 거야.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겠지. 사람들은 벌써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어. 그들에겐 생활이 그렇게도 무미해졌단 말일세. 하지만 싱클레어, 자네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야. 모르긴 하지만 대전쟁, 굉장한 대전쟁이 될 거야. 하지만 그것도 역시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네. 그 새로운 것은 낡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 되겠지만, 싱클레어, 자네는 어떻게 하려는가? 나는 당혹감을 느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고 아직도 사실처럼 들리지가 않았다. 나는 모르겠어. 형은 그는 어깨를 움찔했다. 동원령이 내리면 곧 입대하겠네. 나는 소일하네. 형이 그런 줄은 전혀 몰랐어. 그렇겠지. 그건 나의 적응 능력의 하나지. 자네도 잘 알겠지만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언제나 올바르기 위해서 좀 과다한 일을 해왔던 것일세. 나는 일주일 내로 전쟁터에 가게 되리라고 생각해. 오, 맙소사. 이봐, 그 일을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네.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 발포를 명령하는 일은 조금도 즐거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네. 이제 우리들 모두는 커다란 수레바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될 걸세. 자네도 마찬가지겠지. 자네도 필경징집당할 거야. 그럼 형의 어머니는 데미안. 그제야 비로소 나는 불과 15분 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했다. 세상은 얼마나 변해버렸는가. 그 감미롭기 그지없는 영상을 불러일으키려고 나는 온 영혼을 모으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운명은 새로이 위협적인 무서운 가면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말인가? 아, 어머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어머니는 안전하실 걸세. 오늘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말일세. 자네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도 사랑한단 말인가? 형도 그것을 알고 있었군. 데미안. 그는 밝고 쾌활하게 웃었다. 이 어린 친구야. 물론 알고 있었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서 에바 부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자네는 오늘 어머니나 나를 부른 거야. 그렇지 않나? 그래. 불렀지. 나는 에바 부인을 불렀어. 어머니는 그걸 감지하셨다네. 어머니가 갑자기 나더러 자네에게 가봐달라고 부탁하시더군. 그때 마침 러시아에 관한 소식을 이야기하던 참이었어. 우리는 되돌아서 걸었으나 이미 할 말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말에 고삐를 풀고는 올라탔다. 2층의 내 방에 들어와서야 뒤로소 나는 데미안이 전해준 소식에 의해서, 아니 그 이전의 긴장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는가를 느꼈다. 하지만 에바 부인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나는 마음속의 생각만으로 그녀에게 도달했던 것이다. 그녀가 직접 와주었더라면, 오지 않았다 해도 이 모든 것은 얼마나 기이하며 아름다운 일인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다. 데미안은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세계의 조류는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의 가슴 한복판을 뚫고 흘러갔으며 모험과 거친 운명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라도 벼랑간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데미안이 옳았다. 그것을 감상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었다. 다만 이상한 일은 이제 내가 그렇게도 고독하게 염원해왔던 운명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많은 사람과, 아니, 온 세상과 더불어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좋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 시내를 걸어가는 저녁 무렵, 거리는 구석구석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다. 어디를 가도 전쟁이라는 말밖에는 들려오는 것이 없었다. 나는 에바 부인의 집으로 가서 정원의 정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내가 유일한 손님이었다. 전쟁에 관한 말은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단지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에바 부인이 내게 말했다. 친애하는 싱클레어, 오늘 당신이 나를 불렀지요. 내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부르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표적을 지닌 누군가가 필요하게 될 때는 꼭 다시 부르도록 하세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는 정원의 황혼 속으로 걸어 나갔다. 고요한 나무들 사이를 이 신비에 찬 여인은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지나갔고 그녀의 머리 위에서는 조그만 별들이 조용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이야기의 끝이 가까워졌다. 사태는 급속히 진전되어 전쟁은 곧 시작되었고 데미안은 은회색 군복을 입은 낯선 모습으로 떠나갔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그녀와 작별을 했다. 그녀는 내 입에다 입을 맞추고 잠시 동안 나를 가슴에 끌어안아주고는 불타는 큰 두 눈으로 나의 눈을 바싹 들여다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형제와도 같았다. 그들은 조국과 명예를 생각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한순간 들여다본 가리지지 않은 운명의 얼굴과도 같았다. 그것이야말로 운명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병영에서 나와 기차를 탔고 그 많은 얼굴들 위에서 나는 하나의 표적을 보았다. 그것은 우리들의 표적이 아니라 사랑과 죽음을 의미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표적이었다. 나 역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옹을 당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것에 응답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심정은 단순한 도취일 뿐 운명의 의지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흥분은 신성했다. 그것은 모두가 운명의 시선과 잠시나마 눈을 마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전쟁터에 왔을 때는 겨울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처음에 나는 끊임없는 사격과 흥분에 불구하고 모든 것에 대해 다소 실망하고 말았다. 예전에 나는 인간이 왜 이토록 하나의 이상을 위해 살 수 없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는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이상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이고 자유롭게 선택된 이상이 아니라 공통적이고 떠맡겨진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내가 인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무리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공통적인 위험이 그들을 획일화시켰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매우 당당한 태도로 운명의 의지에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 정말 대단히 많은 사람은 공격을 할 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순간에도 완전히 헌신적인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시선은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겸허하고며 아득한 다소 광기 어린 시선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들이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믿고 있고 말할 수 있으며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들에게서 미래는 형성될 것이 분명했다. 허나 이 세계가 전쟁과 영웅주의를 명예나 그 밖에 나가빠진 이상에 완고히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세계는 경직화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성의 모든 음성이 멀리서 닿을 듯 말 듯 울렸고 이 모든 것은 마치 전쟁의 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처럼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새로운 인간성과 같은 그 무엇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고 그들 중 대다수가 내 옆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은 적에 대한 증오와 분노도
사륙과 파괴의 감정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적이란 그 목적과 마찬가지로 매우 우연한 것이었다. 가장 과격한 것조차도 본래의 감정은 적에 대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 피비린내 나는 행동은 마음의 원에서 나오는 방사였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죽이고 파괴하고 스스로 죽어버리려는 내부에서 분열된 영혼의 발산에 불과한 것이었다. 거대한 한 마리의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싸우고 있는데 그 알은 바로 이 세계였다. 따라서 이 세계는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어느 이른 봄 날 밤, 나는 우리가 점령한 농가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미지근한 바람이 우울하게 간간히 불어왔고 플랑드르 지방의 높은 하늘엔 구름덩이가 흩날려 가고 있었다. 구름의 뒤쪽 어딘가에 달이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은 하루 종일 왠지 불안했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근심이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어두운 초소에서 이제까지의 내 생활과 에바 부인과 데미안에 대해서 생각했다. 나는 백양나무에 기대 서서 움직이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남몰래 바르르 떨고 있는 하늘의 밝은 빛이 곧 커다랗게 솟아오르는 형상의 행렬이 되었다. 나의 맥박이 이상할 정도로 가냘프게 뛰었다. 바람과 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피부의 무감각 상태와 선뜻 느껴지는 내부에 굳어가는 느낌으로 인해 나는 지도자가 내 주위에 있음을 느꼈다. 구름 속에 대도시가 보였고 그곳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광대한 풍경 속으로 때를 지어 흩어져 갔다. 그들의 한복판에 반짝이는 별을 머리에 단 산맥처럼 거대하며 에바 부인 같은 표정을 지닌 힘찬 신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치 커다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모습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 여신은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며 여신의 이마 위에 박힌 점이 환하게 빛났다. 마치 꿈이 그 여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신은 두 눈을 감았고 그 커다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돌연 여신은 날카로운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이마에서 별들이,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튀어나오고 그것들은 우아한 활 모양과 반원을 그리면서 어두운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그 별들 가운데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내게 쏜살같이 똑바로 날아왔다. 마치 나를 찾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것은 굉음을 내며 수없이 많은 불꽃으로 장렬했고 나를 솟구쳐 올렸다가는 다시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세계가 내 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흙에 뒤덮이고 많은 상처를 입고 백양나무 곁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나는 지하실에 누워 있었고 포탄이 나의 머리 위에서 우르릉거리고 있었다. 나는 화물차 안에 누워서 황막한 벌판 위를 덜거덕거리며 지나갔다. 나는 대부분 잠을 자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깊이 잠들면 잠들수록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당겼고 나를 지배하는 어떤 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격렬하게 느꼈다. 나는 마구간의 집더미 위에 누워 있었다. 몹시 어두워 누군가가 내 손을 밟고 지나갔다. 그러나 나의 속마음은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했었고 그것은 한층 더 강력하게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다시 차 안에 누워 있었고 그 후에는 들것인지 사다리 위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에 누워 있었다. 점점 더 강력하게 그 어느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음을 느꼈고 마침내 나는 그곳에 가야만 한다는 절박감 외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드디어 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밤이었고 나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 강력한 끌림과 절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어떤 홀 바닥 위에 잠자리를 펴고 드러 누워 있으며 내가 부름을 받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나의 매트리스 바로 옆에
다른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마 위에 표적을 갖고 있었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리 위 벽에 걸린 등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춰주었다.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랜 시간을 그는 끊임없이 내 두 눈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내 얼굴 가까이로 가져와 우리는 거의 얼굴이 맞닿을 정도가 되었다. 싱클레어,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눈으로 그에게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연민의 찬 미소를 지었다. 꼬마.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입은 이제 나의 입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나직이 말을 계속했다. 프란츠 크로모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나는 그에게 눈을 깜박여 보였다. 미소를 지을 수도 있었다. 어린 싱클레어, 들어봐. 나는 떠나야만 돼. 자네는 아마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크로모나 그 밖의 일 때문에 말이야. 그때 자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쉽게 말이나 기차를 타고 갈 수 없을 거야. 그럴 때에는 자넨 자기 자신의 내부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자네의 내부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바 부인이 부탁했어. 만약 내가 언젠가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녀가 나에게 보낸 입맞춤을 자네에게 해주도록 말이네. 눈을 감게, 싱클레어. 나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끊임없이 피가 조금씩 흐르는 내 입술 위에 그가 가볍게 입 맞추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붕대를 감아야만 했던 것이다. 마침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자마자 나는 재빨리 옆에 매트리스로 몸을 돌렸다. 거기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 역시 내게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열쇠를 발견했고 때때로 어두운 거울 속 운명의 형상이 잠들어 있는 그곳, 내 자신의 내면에 완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단지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는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는 완전히 그와 닮아 있던 나. 내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나의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